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뉴욕 증시는 이제 금리와 유가가 안정세를 찾으니까 7거래일 연속으로 랠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리가 좀 상승세가 완화되니까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위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어느덧 애플의 시가총액을 거의 따라잡는 그런 기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네, 최장기간의 랠리를 기록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결국 답은 AI에 있는 것인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되는 시점입니다. 어제 국내장 그 전날 대비해서 변동이 극심했는데요. 시장이 어땠는지부터 점검하면서 뉴욕장 소식 같이 정리하겠습니다. 자, 어제장 보시면서 또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그 전날에 급등분 한 절반 정도를 되돌렸습니다. 코스피 2.3% 떨어졌고요. 코스닥은 1.8% 정도 하락이었죠. 그 전 거래일에 상승 종목 비중이 80%가 넘어갔는데 어제는 상승 종목 비중이 28% 양지수 모두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2차 전지 종목들의 하락이 심리적 위축과 종목 하락 개수의 확산으로 이어졌죠. 시장의 변동성은 주식시장 입문의 입장료라고 하는데 어제는 그 입장료가 유달리 좀 세게 다가왔던 하루였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이런 2차 전지 종목의 하락뿐 아니라 매크로 환경도 어제는 살짝 부담으로 작용이 됐죠. 한동안 계속 내렸던 국채금리가 이 국채 입찰을 앞두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달러의 반등도 나왔죠.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장이 좀 더 밀린 것은 그 전날 급등에 따른 반대급부 현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각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했던 조정이었다라는 평도 많았습니다. 자, 코스닥은 장중 4% 정도 밀렸습니다. 엄청난 급락이 나오면서 그 전날은 매수 사이드카, 어제는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죠. 그러나 낙폭을 많이 줄여서 1.8% 하락까지 일단 돌려놓고 끝을 냈습니다. 이 와중에 에코프로는 그래도 3% 이상 상승으로 거래 마쳤죠. 2차 전지 쪽의 거래 대금이 6조였습니다. 어마어마했죠. 수급 블랙홀을 이쪽에서 보여준 거고요. 그래도 외국인은 쇼커버 외수급으로 주목했을 때 반도체 쪽을 꾸준히 사고 있다는 건 최근의 하나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어제장에서 올라간 쪽에서 견딘 종목들 보시면 HBM 혹은 반도체 관련주들 있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칩이 영국의 슈퍼컴에 탑재된다라는 이슈, 그리고 타이거 AI 반도체 핵심 공정 ETF 상장에 대한 기대감 등이 작용했습니다. 이 ETF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미반도체 등의 종목 등이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자, 빈대가 정말 난립니다. 질병청에서 대체 살충제를 검토하겠다라고 하면서 상한가 간 종목이 있었죠. 경농, 인바이오, 경남제약 등이 모두 29% 넘는 상한가로 거래 마쳤습니다. 화장품도 괜찮았어요. 전체 섹터에서 가장 고루고루 올라간 걸 꼽아라 한다면 아마 화장품이었을 겁니다. 인도네시아 국내 할랄 인증 통용 이슈와 또 옐런과 허리펑의 회담에 대한 기대감 속에 화장품주들이 강세였습니다. 어제 이제 산업 뉴스, 시간의 뉴스로 전해드렸던 게 코스메카 코리아 잉글로드랩의 호실적이었는데 실적에 더 반응하면서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네요. 자, 반면에 빠진 쪽은 하이브, 넷마블의 블록딜 여파가 있었고요.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하락했다라는 소식과 차익 실현 욕구 등이 자극되면서 2차 전지의 충격이 어제는 좀 나타났습니다. 수급을 걷어내 볼까요? 공매도 관련한 이슈를 걷어내고 본다면 아직까지 업황에 대한 펀더멘탈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다라는 게 시장의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고 LFP 이제 확대 우려, 설비 과잉 우려 이런 것들이 9월부터 계속 2차 전지 쪽을 압박하면서 주가를 눌러왔던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트럼프가 내걸고 있는 공약은 바이든 지우기입니다. 결국 바이든의 정책이 눌릴 수 있다라는 지적 등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2차 전지의 심리 위축을 가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이 양극재 가격 하락과 업황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자극됐는데요. 바로 에코프로 실적 관련한 이야기였습니다. 에코프로가 실적에서 3분기 양극재 판매량은 늘었는데 판가가 하락하면서 영업이익이 줄었다라고 밝혔고요. 4분기 전방 시장 수요 둔화가
하락세가 예상된다라는 코멘트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다만 양극재 마진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그래도 남겨둘 수 있는 기대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시간 외에서도 2차 전지 종목들의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시간 외에서 하락세 나타냈고요. 포스코 퓨처엠, 포스코 엠텍, 금양도 빠졌죠. LNF 장중에 크게 밀렸었는데 시간 외에서도 2% 이상 또 추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어떤 흐름을 보일지가 중요한데요. 어제 이 시간 외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하락을 좀 야기했던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일반 투자자 청약이 시작됩니다. 오늘, 내일 진행이 되는데 닷새간 진행됐었던 기관 대상 수요 예측이 부진했다라는 평을 받았죠. 최종 공모가 희망 밴드에서 최하단으로 공모가가 결정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 보유 확약 비율도 낮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일부 우려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미 고평가 논란을 한 차례 겪었던 데다 수요 예측이 부진했다라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이것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졌고요. 시간 외에서 에코프로 그룹주의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를 남겨둬야 한다라는 시각 역시나 있는데요. 공모 물량 전체가 신주 발행이라는 점이 긍정적이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분 53%를 갖고 있는데 이 30개월간 자진해서 보호예수 물량을 그냥 묶어두겠다라고 밝혔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이슈가 맞물린다면 11월 17일 상장 이후에 더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죠. 일단 중요한 건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를 비롯한 2차 전지 종목들의 향방이 될 건데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확인한 추가된 증권사 보고서 중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목표가를 크게 낮춘 내용이 있었습니다. 하나증권에서 무려 에코프로 목표가를 42만 원으로 낮춰 잡았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가격이죠. 매도 보고서인 거고요. 비상장 자회사 실적 악화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밸류 공백 상태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2차 전지 투자 심리에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지켜보죠. 시장이 여러 가지 변동성을 보여주다 보니까 숫자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숫자라는 것은 결국 실적이 되겠습니다. 어제 화장품주들의 강세도 마찬가지였고요. 실적이 괜찮았던 대형 변압기 종목들도 어제 양호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효성중공업과 HD현대엘렉이 어제 3에서 4% 상승했고요. 올해 상승률만 놓고 봐도 효성중공업 140%, HD현대엘렉은 90% 정도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변압기 호황에 대한 이야기, 재생에너지 수요가 결국 전력 인프라 수요를 가지고 오고 여기에 미국의 변압기 교체 시기가 맞물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기존에는 대형 변압기 위주였다면 지금은 중소형, 소형까지 다양한 품목의 변압기가 같이 수출이 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수주와 실적이 증가하고 있죠. 전력기기 3사의 수주 잔고 실적을 놓고 봐도 HD현대엘렉과 효성중공업 특히나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정말 꾸준히 올라오면서 조정을 줄 때도 나름 자리를 지키고 다시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 연말까지 이 시세가 이어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시간 허락하면 이 부분도 AS 할게요. 자, 어제 말씀드리기를 지금 중국을 필두로 해서 이 자원 부국들은 자원을 무기화 삼아서 글로벌 시장에서 패권 다툼을 하고 있고 미국을 필두로 한 업체들은 기술을 무기화 삼아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살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KB 혹은 IBK 증권사 보고서를 인용해서 기술 무기화,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면요. 어제는 이 자원 무기화 관련한 소식이 추가된 바 있습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희토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밝혔죠. 수출 보고 의무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갈륨과 게르마늄 흑연 통제에 이어서 다음은 희토류에 대한 우려를 촉발시키는 내용이다라는 언급이 있었죠. 그러면서 시간 외에서 희토류 관련주들이 모두 올라섰고요. 밑에 세 종목은 페라이트 관련주인데 이들 또한 주가 강세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통 좀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의 대응이기 때문에 이슈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반도체에 대한 싸움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제 반도체 쪽이 괜찮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차피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자, 중국에서 데이터가 나왔죠. 중국의 수출입 데이터인데 10월 수출이 6.4% 전년 동기 대비 줄었습니다. 중국에서 수출이 줄어든다는 것은 대외에서 수요가 부진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이것이 경기에 대한 우려를 자극시켰습니다. 뉴욕장에 그 내용이 반영됐고요. 반면에 수입은 늘어났어요. 그래서 8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했다. 중국 내수가 조금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일부 기대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중국이 한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감소폭이 가장 컸다라고 합니다. 21%나 줄었다고 하네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으로부터 수입은 크게 줄었다라는 소식 등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중국의 수출 감소, 이것이 경기 우려를 자극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중국장 그리고 국제 유가에 조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살펴보죠. 자, 우선 연준 인사들의 발언도 같이 쏟아졌는데요. 보시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죠. 목표까지 더 해야 한다면 우리는 금리 더 올릴 여지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시카고 총재죠. 오스탄 굴스비 인플레 경로가 좋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이사죠. 미셸 보먼도 인플레 진전이 정체되면 다시 금리 인상을 지지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 매파적 목소리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들 모두 이제 특히나 앞에 두 총재는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여기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금리를 올려잡지는 못했는데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중국의 경기 우려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려 잡아간다면 결국에는 미국 경기도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된 거죠. 그동안은 가파르게 올라오던 물가를 누르기 위한 코멘트였다면 최근에는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 물가를 다지기 위한 코멘트 정도로 해석이 되면서 이 발언 등에 대한 해석이 당장의 금리 인상이 아니라 오히려 금리를 올리면서 경기가 둔화되는 쪽에 초점이 맞추기도 했습니다. 자, 요즘 인플레가 잡히는 내용들이 꽤 많이 전달되고 있는데요. 영국에서 급격히 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는 코멘트 등도 있었고요. 맨하임 중고차 지수가 고점 대비 18% 떨어지며 역대 최저를 나타냈습니다. 중고차 가격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유가 또한 급락했는데요. 중국의 수출 둔화 이슈, 추가 금리로 인한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으로 인해 경기 우려가 자극되면 유가 원유 수요가 좀 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4% 정도 하락했어요. 80달러 아랫단으로 떨어졌습니다.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죠. 당연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에너지 종목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고요. 자, 국채 금리에 영향을 줄 만한 소식이 이번 주에 있었죠. 재무부의 국채 발행 이슈였습니다. 오늘 이제 7월 3년물에 대해서 국채 발행 결과가 나왔고요. 내일이면 10년물 그리고 내일 모레면 30년물에 대해서 국채 발행 결과가 나올 텐데요. 3년 만기 국채 입찰 평가가 양호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 규모가 전달 대비 늘어났고 낙찰 금리는 예상보다 낮게 잡혔습니다. 낙찰 금리가 예상보다 낮았다라는 것은 입찰에 대한 수요가 꽤 있었다라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응찰률도 2.56배 대비해서 더 늘어난 2.67배로 나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채 수요가 다시 회복될 것인가라는 기대감이 작용했죠. 안 그래도 입찰 규모를 지난 대비해서 조금 줄여놓은 상황인데 수요가 올라가고 있다라면 당연히 금리 하락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겁니다. 3년물, 10년물, 30년물 모두 다 1% 이상 떨어졌고요. 내일 있을 이제 10년 만기 국채 발행 입찰 내용이 상당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선 또한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국채 금리가 떨어졌다라는 것에 뉴욕장은 반응을 다시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3대 지수 모두 상승했습니다. 여전히 금리와 시장은 들숨날숨으로 서로 호흡을 나눠 갖고 있죠. 자, 미국의 3년물 국채 입찰 호조로 국채 금리가 하락했고요. 국채 금리와 유가의 급락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과 S&P 500은 올해 최장기간 상승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 나스닥 등의 상승에 힘을 보탠 건 바로 빅테크, 또 반도체가 되겠습니다. 반도체 쪽은 인텔이 정부 보조금 받는다라는 이슈 속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0.7%, 다른 반도체 종목까지 같이 끌고 가주는 모습이 있었고요. 빅테크 쪽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이 돋보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8일째 상승합니다. 사상 최고치 경신했고요. 시총이 이제 2조 7천억 달러, 애플이 2조 8천억 달러인데 이제 곧 추월할 수 있지 않을까 시장의 기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정도 올랐고요. 데이터독이 실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28%나 급등했는데 데이터독은 아마존 클라우드 사업부와 상관계수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 주가도 같이 올라갔어요. 2% 정도 상승 흐름. 결국 이들 덕분에 나스닥 좀 더 강할 수 있었죠. 자, 그런데 슐럼버거를 비롯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부진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세가 다우 상대적으로 약했고요. 듀폰 화학 섹터죠. 허드베이 같은 경우는 구리 관련주입니다. 이쪽이 모두 다 밀렸다라는 것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일부 안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은 앞서 봤던 중국의 데이터 영향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반영이 됐죠. 빅테크는 금리 하락에 반응하면서 또 반도체 종목 중심의 강세도 도드라졌고요. 요즘 클라우드 AI 쪽의 뉴스가 워낙 긍정적이다 보니까 아마존을 필두로 해서 AI 관련주들 오늘도 시세 흐름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쪽은 경기 우려와 유가 하락 속에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뉴욕장이었고요. 산업 뉴스. 빈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까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태운다라는 속담도 생각이 나고요. 조선시대 사설시조에 이 몸이 살자니 물것이 지겨워서 못 살겠다. 이 물것이라는 게 결국 빈대를 가리킨다라고 하는데 빈대 때문에 정말 죽겠다라는 내용이 조선시대부터 담겨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서울권도 그렇고 전국에서 다 빈대 포비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상한가 기록하는 종목들이 어제 다 빈대 관련주였던 거죠. 그래서 빈대 관련주의 이제 확산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매트리스 교체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누스도 빈대 관련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테마는 그 끝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좀 살피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자, 중국의 기술 도약 소식이 들려옵니다. 바이두가 하웨이에 AI 칩을 주문했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향 반도체 기업들 트레이딩 관점에 넣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고요. 미국이 기술 자립을 위해서 인텔 군사용 반도체 시설에 5조를 투자한다라는 내용이 관련해서 투자 수혜주 쪽에 연결이 될지 한번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 뉴스들 점검했고요. 이제 실적 이야기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네, 실적하면 또 화장품 관련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이 어제 또 강한 모습 나타냈는데요. 시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와 잉그루드랩이 호실적을 냈고 이런 훈풍을 받아가면서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들이 강한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이 두 기업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를 장중에 새롭게 썼고요. 어제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보시면 다양하게 이 훈풍을 이어받았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적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까요? 11월 7일 방송에서 한번 얘기 드렸던 쪽인데요. 이쪽은 대표적인 ODM이나 OEM 업체입니다. 저희가 화장품 관련해서 브리핑을 할 때도 이쪽 중소형주 쪽에서도 색조라던가 ODM, OEM 쪽을 좀 보자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실적이 잘 나왔죠. 코스메카 코리아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2%나 늘어난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이익의 비중이 미국 법인이 2배였다고 하는데 이 미국 자회사가 바로 잉그루드랩이 되겠고요. 미국의 인디 브랜드의 파워에 힘입어서 역시나 좋은 실적을 나타냈습니다. 6일 시간외 거래에서 각각 4%, 9% 가까이 올랐었는데 어제 마감도 앞서 봤듯이 두 자릿수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메카 코리아는 지금까지 이렇게 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지만 아직까지도 보여줄 게 많다라는 게 증권가의 이야기였습니다. 실적 발표가 있었던 날을 기점으로 해서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왔더라고요. 전일 종가가 38,200원이었는데 지금 증권가에서는 5만 원, 5만 5천 원 그 위까지 목표 주가를 올려잡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증권에서는 2024년의 실적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얘기를 내놓으면서 투자 의견과 목표 주가 새롭게 커버리지를 게시했고요. 하나투자증권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는 것을 이번 실적을 통해서 증명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비효율이 개선되면서 비정상의 정상화가 있었다면 내년에는 고객사와 제품 믹스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미국과 중국에서 특수 화장품 시장이 성장하면서 점유율을 계속해서 키워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는 중국의 법인이 내년 하반기에 임상 완료를 하면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가 본격적으로 생산돼서 이 부분도 매출에 기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내놓았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적극적인 매수를 추천하면서 목표 주가를 5만 5천 원까지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나온 데다가 이런 뉴스도 나왔는데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식약처 쪽에서 최근에 있었던 인도네시아의 메디컬 로드쇼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서 K-화장품의 수출 지원과 관련된 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얘기가 인도네시아와 화장품 국내 할랄 인증 통용 논의가 될 텐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할랄 인증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화장품들이 인도네시아 쪽에 이제 수출이 됐을 때 여기서 한국에서 발행했던 전자판매 증명서 인증을 좀 시켜주고 그리고 이 인증에 인도네시아에서 한 번 더 할랄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게 좀 원활하게 이제 수출의 측면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러한 부분들이 요청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뉴스까지 나오면서 어제 화장품 관련주들 힘을 받아갔는데요. 추가적으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적하면 또 게임주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위메이드와 크래프톤이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실적이 나왔는데 위메이드는 역시나 잘 만든 게임들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과 이 당기순이익이 6분기 만에 흑자 전환했고요. 그리고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미래의 전설 2, 3 중국 라이선스 계약도 있었고 나이트 크로우 같은 작품들이 있었기 때문에 매출이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앞으로 미르4와 미르M 중국의 퍼블리싱 계약을 올해 중에 마무리할 계획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간외 거래에서 3%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역시 배틀그라운드에 힘입어서 잘 나온 실적을 냈는데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가 넘게 늘어난 수치 기록했고요.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다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발표했습니다. 내년에는 앞으로 더 다양한 신작들을 공격적으로 출시하겠다라는 내용도 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주에게 있어서는 신작이 또 큰 모멘텀이라서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외에서는 3% 이상 올랐거든요. 오늘 게임주들, 이 종목들 정규장에서 어떤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전략까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나 안 가나입니다. 이건 또 이제 의류주에게 있어서 글로벌적인 이슈를 좀 체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계에서 중국 다음으로 의류 생산 공장이 많은 게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3,500개 정도의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약 400만 명 정도의 노동자들이 여기서 근무를 하는데 지금 방글라데시 공장이 멈췄다라고 합니다. H&M이나 갭 같은 이런 패션 대기업들의 의류를 맡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지난 1일부터 의류 노동자 수만 명이 파업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일부 쪽에서는 폭력 시위도 이어지면서 불이 나고 기계가 파손되는 등등의 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옷값도 같이 올라가고 이러한 부분들이 의류주에게 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관련해서 시간 된다면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이렇게 임금에 대한 압박 뉴스를 볼 때마다 결국은 또 AI 로봇을 자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물론 장기적입니다만 문득 듭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야기 담아봤고요. 실적 면면을 좀 살펴주셨는데 그들 종목에 대해서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김민진 차장님과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평소보다 한 4분 30초 더 빨리 브리핑을 마쳤어요. 네. 그 말의 의미는 아시겠죠? 예, 15분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장님에게 더 네. 많은 질문이 쏟아질 것이고 저희가 궁금한 것들이 많아서 최대한 브리핑을 앞당겨 봤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얘기부터 할게요. 그 전날 급등 그리고 어제 하락 뭐 어찌 보면 그 정도 급등 나왔으니 어느 정도 조정은 당연할 수 있는데 너무 하루 사이에 급등 급락 좀 모든 것이 다 요즘엔 속도가 빠르고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이 시장에 대해서 어떤 판단하십니까? 예, 우선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리스크라고 표현을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갑작스러운 주말간 나왔었던 공매도 제한 조치 네. 이 부분과 함께 월요일 날 뭐 말도 안 될 정도의 주가의 상승세를 보였어요. 거래소 기준으로 우리가 지수 포인트 기준으로는 역대 최대 상승 폭을 보였고요. 지수 상승률로는 이제 역대 46위 정도의 상승률을 만들어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시가총액 1, 2기업이 모두 다 상한가를 가는 기염을 토했고요. 반면 이제 그 월요일 오후 시장에 과연 그럼 화요일 날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결국은 이제 2차전지 종목군들 한두 개 버티면서 다른 종목군들 다 멱살 잡고 끌고 내리는 지수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 최악의 시나리오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제 거의 뭐 그것과 비슷한 모습들이 네. 연출됐습니다. 물론 2차전지 관련주들이 안 빠진 것은 아니지만은 2차전지 관련주들은 20% 오르고 10% 빠졌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2, 3% 오르고 2, 3% 빠졌다라고 한다면 혹은 그 이상의 하락률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오른 것은 없는 시장이고 투자자들은 이틀 동안 하루는 실망 그리고 전일은 분노를 느꼈을 시장 흐름이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공매도 제한 조치에 대해서 누구는 굉장히 안 좋은 얘기를 하고 누구는 2차전지 보유하신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손실률이나 아니면은 단기적인 매수의 기회를 얻었기 때문에 좋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저는 뭐 그러한 단기적인 평가보다는 결국은 정말 멈춰 있는 동안 우리가 공매도 제도를 잘 바꿔서 네. 앞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닌 모든 참여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내용군들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실 시장의 분위기 자체는 반등에 대한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몇몇 가지 요건들이 개선되는 시장이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정점으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하락을 했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환율 같은 경우는 1350원 선에서 급격하게 아래로 내리누르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연말까지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조금씩 대차 잔고가 줄어들면서 대차 거래가 많은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매수가 들어올 만한 타이밍이었고 거기에 더해서 뭐 정책적인 일환이겠지만은 양도소득세의 상향 가능성도 기준 상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단기적인 변동성은 피곤하겠지만은 이 변동성을 마무리 지은 다음에는 펀더멘탈이 중요한 기업들 위주로의 주가 반등이 조금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2차전지 대표 주자들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요? 네, 사실 에코프로 BM 두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더 낫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운 요소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공매도의 쇼커버만 생각을 하는데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면은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펀더멘털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가가 20%씩 올라온다라고 한다면은 차익 실현. 그죠.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중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내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공매도로 해지를 한 투자자들이라고 한다더라도 공매도 쇼커버를 하더라도 기존 보유 물량을 줄이는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다 해지 차원에서의 거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2차전지 관련주 내에서 외국인의 보유 비중이 높은 기업들은 과연 어떠한 결과물을 만들어낼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 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포스코홀딩스라든지 LNF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비중이 좀 높은 2차전지 관련주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할 때는 공매도 쇼커버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차익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스럽게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제 오늘 뭐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에코프로비엠의 4분기 실적 추정치에 대한 하향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펀더멘탈에서는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점도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의견인지 충분히 전달받았고요. 관련해서 매도 리포트에 대한 내용도 소개를 드렸는데 좀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될 수 있는 흐름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펀더멘털에 기대어서 투자를 해볼 만한 나름의 안전한 피난처 역할로 반도체는 어떤지 점검하겠습니다. 오를 때 같이 올라가고 빠질 때는 또 잘 버텨준 게 바로 반도체란 말이죠. 반도체 종목들 투자 의견은 기존대로 계속 긍정이실 것 같은데 압축이 필요합니다. 네, 지금 세 달여간의 증시 조정과 함께 사실 많은 종목군들이 고가 권역에서 크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었고요. 주요 테마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고가 권역에서 한 20-30%가량 밀려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제 그제 이틀간의 시장 흐름을 보면서 신고가를 내는 종목군들이 몇 개 있었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월요일 SK하이닉스의 신고가, 어떻게 보면은 2차전지 관련주들의 상승에 묻혔지만은 굉장히 의미 있는 신고가였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더해서 어제 이제 주가가 급등했었던 한미반도체라든지 아니면 TFE 그리고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기업들 여전히 양호한 우상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월요일 이제 AI 개발자 협의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에서 AI 포럼을 열면서 AI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고, 이 AI의 흐름은 귀결되는 것이 결국은 AI 반도체, 즉 HBM3와 DDR5를 포함한 디램 쪽의 투자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물론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한미반도체 같은 기업들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방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은 높겠지만은 지금 시장에서 살아있는 주요 섹터, 성장 섹터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여전히 말씀드렸던 이러한 성장 반도체 관련 기업들에 대한 관심도는 유지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반도체 신고가 잡아가는데 변동성은 조금 심해서 마음고생은 하고 있다라고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압축하는 종목은 딱 종목으로 두 종목 혹시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일 센 기업은 사실 한미반도체와 TFE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다른 기업들, 장비 기업들 너무 많고 주가 좋은 기업들 너무 많지만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성장 섹터는 제일 대장주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두 개의 기업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 TFE 긍정의 의견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실적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실적에서는 화장품, OEM, ODM사들 실적 계속 좋게 나오고 있는데 어제 강하게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이들은 조정받고 또 강하게 올라가지고 있는데 화장품 종목들 투자하기에는 이게 더 상승 밸류가 남아있나? 상승이 이거 고민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사실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다 보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 두려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도 중소형 화장품주들 그리고 ODM 관련주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걱정해야 될 적은 높아진 주가 하나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펀더멘탈이라고 할 수 있는 주요 요소들을 살펴보면은 너무나 개선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일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코스메카 코리아가 예상치를 한 40%가량 상회한 양호한 실적과 함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었고요. 최근 이에 따라서 ODM사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중소형 브랜드사라고 한다면은 VT를 필두로 해서 전반적으로 또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VT 같은 경우는 일본의 호조세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오프라인 채널 다이소까지 진입을 하는 굉장히 독특한 사업 모델 확장 방식과 함께 시장의 기대감을 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결국은 이제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합리적인 소비, 경기의 하강과 함께 중소형 화장품 쪽에 강세가 나타나는 것이고, 이 중소형 화장품주들의 강세는 결국은 ODM 업체들과 중소형 브랜드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상반기에 이제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주들 주가가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여기저기 좀 물어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수십만 원짜리 기초 화장품
좋긴 좋죠. 근데 그걸로 느껴지는 체감보다 결국은 피부과 가서 한번 시술 받는 것이 조금 더 효과가 극적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것의 가격이 사실은 굉장히 비쌌는데 지금은 조금씩 합리적으로 가격이 바뀌면서 오히려 그 효과가 더 커 보인다. 네. 이런 얘기를 제가 좀 들었었던 것 같은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반전시킬 수 있는 극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대형사들 같은 경우도 많이 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아모레퍼시픽의 코스알엑스의 자녀 지분 추가 인수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요소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대형주 쪽에서는 뭐 아모레퍼시픽 정도, 그리고 중소형 화장품 브랜드 쪽에서는 VT, 그리고 ODM 업체들은 모두 다 좋은 주가 흐름이 연출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VT도 지켜보겠고요. 대형사 내에서는 아모레퍼시픽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켜보죠. 자, 게임주도 실적들을 내놓고 오늘도 실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어제 나온 기업들, 크래프톤, 위메이드 등이 되겠는데 어제 사실 한국항공우주나 뭐 일부 기업들이 실적을 많이 내놨는데 네. 시장의 예상 대비 좋았던 쪽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오히려 생각보다 게임주가 워낙 기대치가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그렇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올 1분기부터 사실은 게임사들이 비용에 대한 축소에 대해서 상당히 강화를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결국은 이제 기존작들의 매출액이 크게 줄어들지 않는 기업들 같은 경우,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은 많이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신작에서 어느 정도 성과물을 만들어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이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주자가 크래프톤과 위메이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그 전날 이제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도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대부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신작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니면 지역에 대한 확장을 좀 만들었었던 기업들의 눈높이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되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전일 인도 쪽, 모바일 쪽의 호실적을 바탕으로 인도 쪽의 강세를 바탕으로 양호한 실적을 보였고 3분기에 일부 신작이 있었지만은 마케팅 비용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는 비수기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약간은 있겠지만은 결국은 4분기의 실적 우려는 마케팅비의 증가와 거기에 더해서 추가적으로 나오게 될 신작에 대한 기대감 때문일 것 같고요. 어제 실적 발표하면서 2개의 신작 발표를 얘기를 했고 지스타에서 추가적인 영상을 발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기대 요인은 유효합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나이트크로우의 효과가 드디어 온기로 반영이 되면서 상당히 양호한 실적을 만들어냈다는 점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작 그리고 이에 따른 실적적인 측면으로서의 우위가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더 양호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위 종목이 아까 말씀드렸던 크래프톤일 것 같고요. 사실은 NC소프트에 대한 고민이 좀 있는데요. 네. 그래도 TL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TL이 실적에 어마어마한 도움이 될 거다. TL이 나와서 주가가 급등할 거다. 이것이 아니라요. TL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래도 현 시점에서는 기대감으로 조금씩 상승을 하지 않을까 이러한 기대감까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크래프톤과 NC소프트, 그런데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는 긍정 정도로 네.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변압기 쪽 AS 짧게 할게요. 변압기 종목 어제 효성중공업, HT 현대일렉 네. 흐름이 괜찮았고 올해도 살짝 쉬었다가 또 가고 계속 반복됐단 말이죠. 이 대형 변압기 업체들에 대해서 뭐 저희 차장님과 계속 전략을 나눴으니까 더 끌고 갈지 답변만 주세요. 사실 변압기 관련주들은 저는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네. 주가가 이제 주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한두 달간 쉬기도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아쉬운 실적과 함께 맞아요. 주가가 워낙 급락을 하면서 차별화됐죠. 그러니까요. 조금은 좋았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지난 9월달 수주가 크게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고요. 수출 단가 자체도 그리고 환율 자체도 여전히 유효한 상황입니다. 회사들은 보수적인 증설을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이후의 업황까지도 저는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실적이 중요시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변압기 관련주들의 신고가도 조만간 찾아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긍정의 시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장님의 픽
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 아이템을 넣어볼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OLED 쪽 잡아주셨네요. 네. 사실 왜 뜬금없이 OLED냐. 어제 이제 디스플레이 관련주 중에 들의 호재와 악재가 될 만한 뉴스 소식이 동반적으로 전해졌어요. 네. 우선 이제 안 좋은 소식은 뭐였냐면은 지난 이제 11월 달 상반월 디스플레이 가격이 발표가 됐는데요. 아쉽게도 TV 패널들의 가격이 전반적으로 반등하지 못하고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LCD의 영향력 자체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중요하기 때문에 약간은 아쉬운 소식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PC 쪽 같은 경우는 재고 소진과 함께 디스플레이의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지금까지 나온 현상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어제 또 하나의 들려온 소식이 애플의 아이패드, OLED 아이패드가 빠르면 내년도 2월 달에 출시될 수도 있다. 2월부터 이제 부품을 좀 가져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지금 아이패드가 OLED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 OLED 디스플레이를 납품할 수 있는 기업은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밖에는 단기적으로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00만 대가량 판매를 한다라고 목표를 잡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600만 개 정도는 LG 디스플레이에서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 쪽에서만 지금 연간 기준 영업이익 1,200억 정도를 추정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물론 LG 디스플레이의 올해 적자 규모를 보면서 그 1,200억 사실 큰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년도에 나타날 수 있는 전반적인 OLED 쪽의 회복세, TV 쪽에 대한 회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OLED 생태계 확장에 따른 긍정적인 기대 요소를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녹스 첨단 소재 얘기해 주셨고요. 그러면 목표 라인 어떻게 잡을까요? 네, 이녹스 첨단 소재 목표가는 4만 원 선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고요. 손절가는 3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만 원의 목표가, 손절 라인은 3만 원으로 깔끔하게 이제 가격 기억하기도 쉽게 정리해 주셨네요. 이녹스 첨단 소재까지 살펴봤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김민진 차장과 나눠봤네요. 고맙습니다. 네.